하고 이 5개 업체들이 아마 가장 앞단에 서서 선두권에 나서서 전고체 배터리 수혜를 받을 건데 문제는 전고체 배터리는 절대로 단결장 양극재가 양산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단결장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고체 전해질 다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 3박자가 맞아지는 시기는 뭐 올해 하반기에 양산한다는데 그건 테스트 정도 수준밖에 물량이 안 될 것 같고 2025년이 가장 좀 활발하게 전고체 배터리가 된다고 보는데 그 삼성 네. SDI에서 네. 전고체 상용화 속도를 높인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2027년 양상 목표로 네. 하고 도요타는 뭐 연내 상용화 네네네. 목표를 한다고 막 이러는데 네.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 엔지니어 출신이잖아요. 네. 엔지니어 10년 했는데 네. 물론 저는 2차 전지 쪽 엔지니어는 아니에요. 그건 말씀드리지만 이게 개발과 양산과 테스트, 품질 테스트와 실제 생산, 실제 고객사에서 오더 받아서 물건 나가는 거랑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어요. 이 엄청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최소한 2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개발이 끝이 아니고 이거 엄청난 정밀화학 산업이잖아요. 저는 기계 사업에 있었음에도 실제 제품 나오고 나서 실제 양산하기까지 1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건 정밀화학이잖아요.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그래서 맨날 배터리 아저씨가 이거는 고려청자의 비색을 내는 거다. 진짜 그게 맞는 말이 너무 정확한 비유예요. 정밀화학은요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테스트의 연속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다가 딱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물량이 쫙 풀리는데 그 테스트하고 나서 물량 풀리는 데까지 업계에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2년이고요. 테스트 나갔는데 양품이 수율이라고 하죠. 정상품 실제 나간 물량 중에 정상품이 70% 이상이 안 되면요 다 또 도로 걷어들어서 다시 재테스트해서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고체라는 거는 제가 레포트 좀 찾아보니까 2019년, 2020년에 뭐 2025년에 상용화 된다고 했는데 그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고체가 상용화 된다고 쳐도 이건 누가 얘기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라인을 어떻게 보면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죠. 기존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라인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만한 전고체가 엄청나게 매력적이냐. 자, 전고체를 하려면 기본 3인방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는 전고체 3인방 중에 첫 번째 단결정 양극재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리콘 음극재를 써야 돼요. 세 번째는 고체 전해질을 써야 돼요.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면서 단결정 양극재도 양산이 돼야 되고 실리콘 음극재도 양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고체 전해질도 양산돼야 되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딱 양산된 거 그나마 어디 가서 지금 양산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는 뭐죠? 실리콘 음극재밖에 없어요. 단결정 양극재 엄청나게 기술력을 가지고 에코프로비엠 LNF가 실제 거의 양산에 임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양산했을 수도 있고 근데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양산하고 싶다고 해서 양산하는 게 아니고요. 배터리 업체랑 전기차 OEM 업체가 전기차 업체가 야 이제 단결정 양극재 써보자 해야지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고객사 오더는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단결정 양극재도 에코프로비엠, LNF, LG와 코스모 신소재 다 개발하고 이제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주도적으로 양산까지 진행 중이다라고 하지만 고객사 오더 이슈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고체 전해질 이거는 뭐 양산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사실 테스트 단계예요. 대표적인 코스모와 에코프로비엠 이수화학인데 개발만 끝났다고 했어요. 개발. 그 다음에 QE, 퀄 테스트만 끝났는데 이게 양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마지막 이제 고체 전해질은 포스코 홀딩스까지 하는데 고체 전해질도 양산과 테스트의 중간 단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려면 지금 2023년이니까 이게 2025년도에 됐다고 쳐요. 그럼 2025년 양산을 딱 스타트했는데 고객사에서는 그거 양극재도 다 양극재 라인도 갈아엎어야 되고 음극재 라인도 갈아엎어야 돼서 그냥 우리 그 중에 라인 일부만 변경해서 할게. 그래서 생각보다 전고체 배터리가 막 업계에서 막 쌍수 들고 환영해가지고 다 우리 전고체 배터리를 갈읍시다, 다 교체합시다 이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완전 고급 차종, 뭐 테슬라 마칸이라든지 뭐 그런 최고급 차종 있잖아요. 그 정도에만 전고체 배터리를 쓰고 전고체 배터리를 쓰는 이유는
결국은 화재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안정성 측면인데 이미 지금 니켈이 불안정하니까 니켈이 없는, 코발트가 없는 망간리치, 뭐 코발트 프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거를 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가장 급속도로 개발돼야 될 단결정 양극재를 개발하는 업체들도 지금 현재 3원 개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만드는 업체들이 다 선두권이에요. 에코프로비엠, LNF, LG와 포스코케미칼, 코스모신소재 5대 천왕, 양극재 5대 천왕이 선두권이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된다고 양극재 업체들의 지위는 제가 봤을 땐 전혀 변함이 없다. 계속 그 지위는 유지할 거고 이 5개 업체들이 아마 가장 앞단에 서서 선두권에 나서서 전고체 배터리 수혜를 받을 건데 문제는 전고체 배터리는 절대로 단결장 양극재가 양산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단결장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고체 전해질 다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 3박자가 맞아지는 시기는 뭐 올해 하반기에 양산한다는데 그건 테스트 정도 수준밖에 물량이 안 될 것 같고 2025년이 가장 좀 활발하게 전고체 배터리가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지금의 그거를 다 갈아엎는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한번 네. 약간 반론을 한번 네. 2차전지가 너무 잘 나가니까 네. 여기저기서 반론이 많이 나오는 네네.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IRA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수혜를 많이 입은 게 K배터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뭐 포드가 네. 그 중국 업체 CATL하고 네. 그 IRA를 막 우회해서 네네. 무슨 기술 라이선스 방식 네네네. 뭐 그런 걸 통해서 또 개발한다. 네. 같이 그래서 미국으로 뭐 진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중국이 얼마나 참 굴욕적입니까 진짜. 너무 중국 업체 CATL이랑 그 계약하는 방식은 굉장히 굴욕적인 방식이고요. 그거조차도 지금 도지사인가 지금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것도 확정된 그 팩트도 아니에요. 아직.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아직 그 정하지 않은 거고 돈은 포드가 다 되고 기술은 CATL 걸 다 뺏어 먹겠다는 건데 그럼 그거 수혜는 CATL이 받는 게 아니라 포드가 수혜를 받는 거죠. 엄밀하게 따져봐야죠. 근데 중국 정부도 원하지 않을 수 중국 있겠네요. 정부는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어떻게든 그러니까 참 이 CATL이 거의 진짜 그 시진핑 개인 기업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그렇고 CATL이 얼마나 이제 그 중국에서 더 이상 소위 말하는 점유율을 못 늘리니까 BYD한테 계속 뺏기니까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건데 CATL의 기술력 저도 가장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뭐 CATL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삼성 SDI는 원통형,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형에서 CATL하고 엄연한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뭐 CATL 기술 개발하면 뭐 LG 엔솔이나 삼성 SDI는 뭐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너무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 그래서 CATL하고 중국 업체가 확정이 된다 쳐요. 아주 굴욕적으로 그렇게 돈은 포드가 다 되고 기술은 다 100% 기술 이전한다고 쳐도 그게 뭐 엄청나게 위협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제가 LG 엔솔 관련자들 만나서 얘기해봐도 예, CATL 그냥 뭐 턱 까놓고 말하면 LG 엔솔 입장에서 그렇게 뭐 위협적인 상대라고 보지도 않더라고요. 안중에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IRA라는 법의 그 취지가 중국을 진짜 패권 그 경쟁에서 완전 도태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또 만약에 뭔가 우회해서 뭐 팔리고 이래가지고 중국 업체 CATL이 혜택을 가져간다 하면 정말 얘기가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후에 뭐 또 그런 이슈가 막 나오지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지금 벌써 LG 엔솔하고 SK온이 인터배터리 가시면 LFP 배터리 이미 개발하고 있잖아요. 보셨죠? 네. 그거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 저도 체크하는 LFP 배터리가 기술적으로 엄청 어려울까? 그거는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뭐 엔지니어도 확인해 보고 IR 담당자도 확인해 본 결과 LFP 배터리가 그렇게 고난이도 기술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저온에서 극심한 환경에서 LFP 배터리의 극심한 단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 LFP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거다. LFP 배터리가 싸다 쳐요. 우리가 자동차 선택할 때 중달림이나 전화 무조건 싸다고 자동차를 선택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너무 억지가 심하고요. 그리고 이 재미난 게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LNF가
전구체 중국 기업이랑 합작해서 우리가 전구체 LNF의 가장 큰 단점으로 여겼던 밸류체인 라인이 딸리니까 중국 업체 CAT 방식을 본따서 우리도 역으로 전구체는 중국 기업이랑 합작해서 역으로 이용해서 미국에 진출하는 방향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IRA 법안 피해를 써서 중국이 그런 방식을 시도하면 우리도 전구체라든지 다른 원자재 밸류체인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점은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서 과도한 이슈 만드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심이 많은 게 아까 앞서서 좀 네. 얘기해 주시기는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오늘 PEG라는 개념을 네네. 아니까 네. 아 이게 비싼 게 아니구나 네네. 이거 이해가 됐지만 네네. 아직도 많은 분들은 네네.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네네. 특히 이제 그 소재 양극재 쪽에서 네네. 그래서 폐배터리 쪽을 막 바라보시는 네네.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뭐 성일하이텍이나 뭐 세미캠이나 뭐 이런 쪽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죄송스럽지만 그 일단은 리사이클링 시장의 성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다. 근데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가까운 미래냐 너무 먼 미래다. 그러니까 아직은 양극재 투자를 최대한 성장률이 둔화될 때까지 하시고 양극재의 성장률이 꺾이고 캐펙스 증가율이 둔화되면 그때 리사이클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리사이클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엄청 많이 팔려서 광물이 쏟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먼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은 2조 아까 보셨죠? 다 그렇죠. 땡겨왔어요 지금. 아, 다 땡겼어요. 네. 성일하이텍 한번 PEG 계산해 볼게요. 그러게요. 재밌겠죠? 야, 재밌네요. 그럼 이제 성일하이텍이 비싸다는 걸 극명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야, 이거 계산해서 네. 나오면 네. 진짜 비싸면 충격적일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나마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니까 얘는 좀 쌀 수 있어요. 근데 세비캠이나 이런 거는 말도 안 되게 나오거든요. 자, 볼게요. 자, 영업이익 성장률이 와, 이거 PER 보세요. 지금 69배입니다. 지금 2023년 PER. 예. 아까 PER을 뭘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그 대표님? 영업이익 성장률. 맞습니다. 자, 영업이익 그러면 얼마큼 성장했는지 볼게요. 네. 자, 영업이익 성장률 계산해 봅니다. 자, 영업이익 성장이 안 됩니다 지금. 아, 그래요? 자, 적자는 아니고요. 작년에 548억까지 땡겼다가 지금 410억으로 떨어져요. 역성장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2024년 걸로 한번 그럼 계산해 볼게요. 690억 늘어난다고 치고요. 410억으로 나누면 영업이익 성장률 68%입니다. 네. 근데 2024년 PER은 40배예요. 그러면 40 나누기 68 하면 0.58 나오죠. 비싸진 않아요. 0.6배. 내년은 0.6배까지 떨어지는데 그럼 같은 0.6배를 폐배터리 0.6배를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양극재 0.6배를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양극재로 가요.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 당연히 양극재로 가는 게 맞죠. 이게 만약 2025년 이후에 배터리 신차 기준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50% 가까이 됐어요. 30% 5%까지 됐어요. 이제는 적당한 양의 광물을 쏟아져내요. 그러면 이제 양극재에서 수익 낼 만큼 내고 성장률도 둔화되고 캐펙스도 더 이상 안 늘어나면 이제 아마 그 다음 턴으로 이 리사이클링이 엄청 가겠죠. 근데 저는 리사이클링의 그 성장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결국은 지금 기존의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이 엄청난 자금 확보나 제일 중요한 원자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의 사이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즉슨 1등 할 수 있냐? 네, 맞습니다. 시장의 경쟁력이 과연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이 이 정도 밸류를 줄 정도로 2조 밸류 줄 정도로 경쟁력이 있나?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아마 LG화학, 고려아연,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 얼마든지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이미 들어와 있고 이런 회사들이 들어왔을 때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은 어려워질 수 있다. 네. 그러려면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이 가진 견고한 시장 침투율이나 점유율이나 기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양극재 5대 천왕 외에 양극재 한다는 회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양극재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회사가 없잖아요. 네. 없어요 진짜. 기존에 있는 회사들도 니치아나 뭐 유미코 이런 회사들 지금 도태돼서 지금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리사이클링은 건설사 물론
건설사도 폐기물 사업을 하는 사업부가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래도 IS 동서가 IS TMC를 통해서 폐배터리 시장 진출하겠대요. 이미 진출했어요. 그 다음에 뭐 KGETS, 물론 이 회사는 폐기물 관련된 회사인데 규모가 엄청 크진 않은데 KG그룹. 그 다음에 뭐 인선모터스랑 시너지 통해서 뭐 폐차를 통해서 리사이클링 하겠다.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관련돼서는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LG그룹 사이즈도 안 되는 회사들이 이런 리사이클링에 대거 진출하겠다고 해요. 계속 나와요. 지금 이슈가 계속되고 있어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사업의 전관 목적에 추가하겠다. 그 얘기는 즉슨 이게 엄청난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직 계열화해서 전처리로 내재화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메탈 스크랩 확보가 돼야 되고 해외 진출에 용이해야 되는데 메탈 스크랩 확보하고 해외 진출 용이한 거는 볼 필요도 없죠. 압도적으로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가 이미 유럽하고 북미에 공장 다 쫙 깔아놓고 원자재 바로바로 수급이 되는데 굳이 저는 성일하이텍이나 그런 측면에서 계속 포스코홀딩스가 매력적으로 보여요. 사실. LG화학도 마찬가지. 네. 포스코홀딩스랑 LG화학 중에 뭐가 더 매력적이세요? 저는 반반씩 담을까요? 결정해드릴게요. 네. 네. 자, 포스코홀딩스 두 가지는 다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가 완벽하게 돼 있다고 보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첫 번째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이 굉장히 낮죠. 그죠? 네. 그죠? 그 말인즉슨 PEG 값은 엄청 낮아요. 근데 성장률이 없기 때문에 PEG 값이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은 근데 그 포스코홀딩스는 2030년까지 좀 더 길게 보면 폭발적으로 가는 거죠. LG화학보다 더 갈 것 같아요. 2030년까지 보면.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단기 3년을 봤을 땐 단기 3년 압도적으로 LG화학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LG화학은 바로바로 눈에 보세요. 3조에서 5조 가고요. 그죠? 매출은 62조, 75조, 85조 이렇게 두 자릿수 뛰죠. 예.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포스코홀딩스 아까 5%였죠. LG화학은 영업이익률이 이제 첨가제 양극재 사업부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률이 5.3%, 6.9%. 물론 LG화학도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매력적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진짜 리튬의 7년, 8년의 가치를 보고 장투. 지금 너무 싸니까 장투하는 개념이고 LG화학은 2, 3년에 그 짧은 기간에 양극재의 폭발적인 성장,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전혀 미반영돼 있기 때문에 LG화학을 보는 건데 주가 상승 탄력적인 측면에서도 LG화학이 포스코케미칼보다 더 가볍게 움직여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1, 2년 봤을 때는 LG화학, 3년 이상 장기 기름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 LG화학이 그렇게 가볍게 움직여요? LG화학이 시총이 굉장히 큰데. 시총이 크잖아요. 이게 양극재 밸류를 지금 못 받아서 그렇고요. 양극재 밸류가 받으면 이게 또 움직일 땐 가볍게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보니까 더 무거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시면 이걸 보시면 돼요. 최저점 대비 수익률. LG화학은 과거 5년 동안 최저점 대비 수익률이 333% 올랐고요. 포스코홀딩스는 과거 5년 동안 156%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상승률의 각도는 LG화학이 훨씬 높아요. 네. 근데 최근 두 달 동안 1월부터 연초 대비 상승률은 포스코홀딩스가 더 좋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최근 기간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이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거죠. 덜 오른 거죠. 네. 그래서 단기는 LG화학, 장기는 포스코홀딩스. 너무 분명하게 네.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 제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이거 참고하시고 네. 또 그렇게 듣고 뭐 예를 들면 뭐 포트가 100인데 네네. 뭐 5대5, 7대4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비율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꼭 그렇게 막 하나만 몰빵하는 게 아니잖아요. LG화학이 너무 싸지면 LG화학 비중을 좀 더 담으시고 포스코홀딩스가 갑자기 매크로 때문에 뭐 철강이 가격을 올리다가 갑자기 철강을 가격을 내리네, 뭐 2차 전지 그 공장 뭐 양산의 수율이 문제가 생겨서 떨어지네. 그러면 공격적으로 담아야죠. 그러니까요. 개별 이슈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거 담는 게 상대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낫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는 폐배터리 쪽 봤을 때 뭐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그쪽을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 안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거조차도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 에코프로까지 그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폐배터리까지도 봤을 때 에코프로까지도 나쁘지 않다. 네네. LG화학, 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